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채권의 소멸 파트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변제 부분입니다. 자, 변제의 기본 구조는 이제 채무 내용의 이제 쪼준 급부고요. 이제 채권 소멸이 되겠죠. 자, 변제 당사자는 이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변제자가 있고 제3자가 변제가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제한은 채무 성질상 이제 안 되는 거랑 당사자 의사에 이제 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자,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변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나 가등기권자, 뭐 시효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변제가 필요하겠죠. 보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를 채무자가 안 하면은 본인이 다 내야 되니까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변제가 필요하다. 자, 변제의 상대방 원칙은 이제 채권자고요. 자, 외관상 채권자 요건은 이제 외관상 채권자일 거랑 이제 변제 관계가 있는 자랑 변제자의 무과실. 자, 변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점유자의 변제. 자, 제3채무자 이제 보호를 해야겠죠. 채권 양도랑 이제 압류랑 정보 명령이 이게 세 개가 충돌됐을 때. 기준 무과실이면 보호. 자,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자의 오인의 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준점유자가 변제를 했어요. 근데 채권 양도를 한 거랑 압류랑 정보 명령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빚을 뭐 건물을 뭐 팔 수도 있겠죠. 나 빚 요만큼 있는데 네가 뭐 이거랑 포함해서 갚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 정도만 받겠다 해가지고 뭐 건물을 팔았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채권하고 다 같이 양도가 된 거겠죠. 근데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압류를 건 거예요. 요거가 이제 다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채무자가 양도인 거를 이제 뭐 불법이 아닌 상태로 양도를 하면은 이게 유효해진다. 요 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자기 빚을 이제 면제하려고 일부러 뭐 양도시켰거나 이 사람이 뭐 몰랐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무효가 된다. 효력이 없다. 요 소리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요. 변제 방법, 현실 제고. 자, 요건은 채권자가 즉시 수령 가능 상태여야 되고 수령 불가능 상태면 현실 제공이 아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뭐 부동산을 갚는다 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수령 불가능 뭐 상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실제로 뭐 건물을 뭐 부순다거나 이제 채무자가 장애 형성을 하면은 이 변제 방법이 무효가 된다. 요 소리입니다. 변제 공탁.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되고요. 원칙은 이제 일부 공탁은 원칙은 무효인데 일부 제공은 유효해요. 극소 부족은 이제 신의치상 허용을 해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변제 공탁은 이제 일부 극소 부족이 이제 허용해 주는데 우리 경매 뭐 매매 대금 뭐 20원 부족 이거는 무효입니다. 경매랑 요거 변제 공탁 요거 잘 알아두시고 변제 충당 자, 뭐 지정 충당 있고 합의 충당 있고 법정 충당이 있어요. 자, 법정 충당 기준은 이제 변제자에게 이익이 적은 채무를 자, 보증인은 채무 당연히 불리하죠. 담보인 채무도 불리해요. 자, 비용이자 원본. 비용이랑 이자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건데 임의기준 합의로 이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충당을 했어요. 충당을 했는데 이미 이 정도 충당을 했는데 이제 나는 요 정도 더 충당을 넣겠다. 그러면 이제 3자 이익의 침해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본 뭐 채무가 요 정도 있으면은 나는 뭐 비용 이만큼 썼다. 그래서 이만큼 더 충당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뭐 여러 담보권자가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한 금액은 요 정도인데 담보권자가 받을 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충당했을 때 못 주게 된다. 그러면은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없으면 3자의 이익이 침해가 없으면은 요거 허용해 주겠다 요 소리입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민법 충당 규정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자, 변제자 대위. 변제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채권이랑 담보권 이전인데 계약지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채권자랑 채무자랑 한 계약 있잖아요. 요거 자체를 이제 자기 걸로 당겨오는 건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일부 대위. 채권자랑 대위자 병존 비율에 따라 행사.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무슨 소리냐. 채권자, 채무자 요렇게 있는데 이 채권자도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돈 준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지 이 사람도 돈을 받는데 이 채권자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이제 변제자 대위, 이제 채권자 대위거든요. 이거를 따지고 말하면 변제자 대위를 채권자 대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받을 돈이 요만큼인데 이 그 대위권 행사한 사람이 따지고 보니까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비율에 따라서 행사를 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담보권은 저당권 잡혔을 때 뭐 일부 이전 뭐 부기등기 필요 뭐 요 소리고 우선순위는 당연히 채권자가 더 크다. 대기자 우선권 없다. 다수 대기자일 경우에는 준공유 관계 있고 비례 배당을 한다.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다수 대기자라는 거는 다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만큼 뭐 채무가 있으면은 요 정도 비율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누가 먼저 빌려줬는지 상관없이 비례 배당을 한다. 요 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확정 전에는 대입 불가능하고요. 구상권과 관계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 대위권은 원래의 채권에 영향이 있고 구상권은 내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향은 구상약정 영향 없고 얘는 별도입니다. 구상금 약정은 대위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자, 우리 구상권 뜻이 뭐라고 했죠? 자, 보면은 구상권도 이제 타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려달라. 이제 구상권은 이제 타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게 돌려달라 하는 거고, 대위권은 자, 내가 뭐 채권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진 빚을 대위에서 이제 갚도록 하는 거라서 따로 약정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 자, 청구 이의소는 이제 변론 종교 후 사유가 생깁니다. 자, 변론 종결 후 수령을 하고 변제가 성립되고 그때 청구 이의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변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제 금액이 확정이 됐죠. 이때 난 뭐 청구금에 이제 뭐 불만이 있다. 이럴 때 청구 이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핵심 포인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암기 문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 대위가 있을 때는 비례하여 함께 권리 행사한다. 맞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대위 변제자는 변제 가액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채권자는 변제 대위자에게 일부 변제 대위에 따른 자, 의무를 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건 아니다. 맞죠? 자, 변제자 대위 사이,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 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은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아니죠. 자, 변제 대위 변제랑 구상금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상관도 없고 심지어 자, 구상권은 상관이 있을지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연손해금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연손해금은 이제 구상금에 대한 별도의 손해금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이제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또는 이제 여러 사정을 두루 짐작하여 그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채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채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갚으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채무를 다 변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채무도 한 명이 뭐 책임지고 다 그 갚으면은 그 책임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부가 붙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자,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부진정 연대 채무가 이제 이만큼 채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발생 원인은 달라요. 발생 원인은 다른데 이제 이 채무에 대해서 같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갚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해방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기를 했대요. 이거를 없앴대요. 없애면은 당연히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치겠죠. 이거 맞고 2번 법정 변제 충당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부터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적다. 이것도 맞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법정 변제 충당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은 없는 한 변제자가 연대 보증인으로부터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면 변제 이익이 적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연대 보증인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연대 책임으로 보면 돼요. 연대 채무. 연대 채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변제자보다는 후순위거든요. 후순위. 왜냐면 당연히 변제자면은 자기 빚부터 갚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 요거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후순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 보증인으로부터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자 자신에 대한 채무에 비하여 변제액이 당연히 적어요. 왜냐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자, 법정 충당 기준상 이 연대 보증 채무가 자, 후순위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소리고 다 3번. 검사 적성의 피해자 신문 조서는 이제 검사가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제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은 언제까지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 면제 의사가 표시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 면제의 처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진술 조서기 때문에 자, 그 진술할 때 이제 이런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곧바로 이거 채무 면제 처분 문서로 쓸 수는 없어요. 네. 자, 왜냐면 채무 면제 의사 표시 여기 채무 처분 문서에 해당하려면은 이제 채권자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자에 대한 의사 표시 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4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의 변제할 경우에 대의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의 변제자에게 일부 대의 변제에 따라 저당권의 부기 등기를 종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대의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진 않아요. 자,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일부죠. 일부기 때문에 이제 우선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분의 하나예요. 그리고 무조건 채권자가 우선입니다. 대위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5번.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 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채권자 수락이 필요해요. 자, 일부 공탁은 채권자 승낙 필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3번 변제 충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지금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은 허용이 된다. 자, 이거 맞죠? 합의가 있으면 허용이 됩니다. 합의 충당은 맞고. 자, 2번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고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 자, 자,
아, 1번 틀렸네요. 자, 지금 보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죠.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 자, 배당금은 민사 절차예요. 그래서 그 민법의 변제 충당이 민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지. 자, 담보권 실을 위해서 배당금이 지금 피담보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자,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돼요. 왜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제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금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채권들이 지금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불가.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이제 자, 보면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지금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더 많고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 이익이 더 많다. 이게 틀린 이유가 지금 자, 보증이 있다. 보증이 있으면 구상 문제가 발생해요. 구상 문제 발생. 그래서 당연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적고 자,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 없는 채무 그럼 당연히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변제이익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물적 담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채무를 갚아도 이제 내가 변제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물적 담보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끝나고 말을 제가 잘못했는데 자, 뭐 보증인이 있든 없든 뭐 물적 담보가 있든 없든 뭐 변제이익이 더 큰 거를 우선순위를 잡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고 자, 지금 변제자와 변제 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 약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해하지 않을 때는 자,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그 다음에 가집행 선고로 인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자, 지금 정당한 금원 이 원본 및 지연 손해금 합계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정당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되어야 하나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 소송문의 복수의 금전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 5번.
비용, 뭐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이 있어서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 충당에 관한 민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하고,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정 소송금이나 이런 걸 당연히 먼저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그 채무를 빌렸어요. 근데 뭐 지연 손해금 아니면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붙은 뭐 이자들 뭐 5%뭐 이런 것들이 붙었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다 뗀 뒤에 다시 원본을 갚는 겁니다. 왜냐? 원본부터 갚으면은 이 이자가 완전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자 갚고 그 다음에 원본을 갚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혹시나 원본 또 못 갚으면은 또 이자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자, 당사자 간 합의로는 가능합니다. 자, 합의했을 때는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4번.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채무담보의 목적이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여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제 본등기를 마쳤다. 본등기를 격려했다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채무담보 목적에 가등기가 격려되어서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아직 등기를 완료 못했죠. 근데 이제 채권자가 이 청산 절차를 안 걸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제 본등기를 마쳤대요. 그러면 그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를 대위하여 이제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당연히 해당되죠.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 이행사유는 확정 판결 변론 종결 후에 생기는 것이어야 하므로 확정 판결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도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지금 일부 이행을 했죠. 그리고 채권자가 종결 후 수령했어요. 그러면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효력 규정이 강행법구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약정에 따라 변제 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기인한 변제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 자, 맞는 이유가 자 보면은 지금 누가 과실이 지금 효력 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를 효력을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 수령권을 가진 것처럼 외관을 지금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기인한 변제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변제 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제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자 위반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애초에 무효예요. 무효인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외관이 있으면 항상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이게 정이었나? 자,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 양도 철회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 갑이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 소송에서 병이 패소 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병이 갑이 유효하게 채권을 전부 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에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뭐가 되게 복잡하죠? 자, 뭐 대항에 있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후 뭐 양도철회 통지도 했다가 채권 압류 및 정보 명령도 받았다가 이렇게 복잡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 병이 이제 일단은 자기가 그 갑이 제기한 전부금 소송에서 병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갑에게 그 돈을 지급했죠. 이럴 때 이제 병이 유효하게 채권을 전부받는 채권자인 것을 오인한 데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판단이 곤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존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요렇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자, 심지어 보면은 자, 그다음 5번. 채무자의 변제는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지만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형성 유지한 경우에는 현실 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채무자가 나 그 주식으로 갚을게. 내 주식은 바로 즉시 수령할 수도 없죠.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거는 현실 제공이 아니다. 요런 소리입니다. 5번. 대의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의할 법정 대의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의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한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죠? 당연히 상한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죠. 다음 2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의 변제할 경우 대의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배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 맞죠? 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대의 변제자에게 일부 대의 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 등급 의무를 진다. 맞죠?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계약관계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 취득하고 없으면 이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사무관리 비용의 상한 청구권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수인이
수인이 그냥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시기를 달리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일부씩을 대의 변제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 대의 변제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저당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대의 변제한 순서가 아니죠. 순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율대로 배당받습니다. 비율대로 배당. 5번.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그 거래가 종료하기 전까지 그 피담보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가 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채권의 일부가 대의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근저당권은 지금 언제 확정이 되냐? 확정되어야지 되어야 금액 간단하게 말하면 추정 가능해요. 추정 가능. 이게 무슨 소리냐? 근저당권은 이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른 채권 중 지금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기 설명 계속 나오죠. 자, 피담보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대의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전될 수 없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확정된 후에 뭐 이전하든지 뭐 요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현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공탁은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문제로 바로 볼까요? 문제 1번. 변제공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 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뭐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맞죠?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할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이제 3자가 공탁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것도 맞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변제공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하면은 채권 소멸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 3자가 별도 집행 권원으로서 그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공탁물을 회수했다. 요 소리입니다. 그냥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3번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없죠? 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자, 이거는 뭐가 틀렸냐? 자 보면은 자 채권자가 수락하면 유효해요. 자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채권자가 수락해야 이 변제공탁은 유효해요. 왜냐?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 이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채권자에게 이행 의무가 없는데 이와 같은 조건으로 지금 변제공탁을 했죠.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이 공탁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수락해야지 유효가 됩니다.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령 채무 이행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바로 하지 않고 바로 변제 공탁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채권자 태도로 보아서 계속 이제 내가 변제 공탁을, 그러니까 내가 돈 준다 했는데 얘가 자꾸 뭐 이자나 이런 비용 더 지급받으려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로 변제 공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얘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보다. 그럴 때 이제 채권자가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럴 때 변제 공탁을 바로 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 공탁하였으나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했죠. 그때부터는 이제 유효한 공탁입니다. 이 경우 공탁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 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 전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채무가 뭐 부동산인 것도 있을 거고, 동산 아니면은 뭐 이자 뭐 이런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수령 전이기 때문에 뭐 이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딴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기 바로 가시죠. 상계는 당사자 사이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하게 청산하는 제도고, 자, 예외는 제3자 채권으로 상계 불가능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한 채권이어야 한다. 왜냐? 자, 만약에 A랑 B랑 거래했고 A랑 C랑 거래했어요. 근데 A가 나 C는 이제 A한테 줘야 되고 A는 이제 B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나 빼고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라. 요거를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종류 채권. 금전금전 가능이고 금전 물건 불가능.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상계란 이제 바로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부러 뭐 세금이나 이런 것 좀 줄이려고 난 부동산 뭐 100억짜리 근데 너는 이제 채무 10억짜리 이렇게 교환하자.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세금 탈세입니다. 그리고 이행기 도래. 쌍방 채권 모두 이행기 도래가 필요. 이행기는 청구 가는 시점이어야 된다. 왜냐 뭐 5년 뭐 이내 갚기 아니면 뭐 3년 이내 갚아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5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자라던가 뭐 기타 등등 비용들이 또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됐을 때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돈을 돌려받으면은 그 이자만큼 더 못 받기 때문에. 자, 예외.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발생 즉시 이행기가 도래해요. 왜냐? 부당이득이니까. 청구가 있어야 도래가 아닙니다. 지연 손해금 채무. 별도 채권으로 보면 청구 있어야 지체 발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뭐 언제 갚겠다 했는데 좀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근데 기다리다가 너무 안 갚아요. 그래서 너 지연 손해금 내놔라. 이러면 이때부터 채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계 금지 사유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밑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얘기해드리면 되고, 자, 원칙은 소급표입니다.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손을 댄다. 왜냐? 이제 얘도 갚아야 되고 얘도 갚아야 되니까 둘 다 시기가 도래하면은 그냥 같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A에서 B로 B에서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C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과거 사실은 소급 변경 안 됨. 이미 발생한 사실까지 봉멸시키지 않는다. 자, 뭐 유지되는 거는 이제 뭐 점유 적법성 유지, 뭐 지체 책임 유지 뭐 이런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과거 불법
당연히 합법으로 안 바뀌고 이제 과거에는 적법했는데 뭐 지금 시점엔 불법으로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불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실내 흡연이 불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실내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옛날 것까지 모아서 우리가 처벌시키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상계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이제 내가 상계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상대방도 알겠죠. 단 이제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 상계가 가능하겠죠. 추가 제한은 이제 조건이나 뭐 기한 부가 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고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가해자는 상계 불가, 고의 불법 행위 채권을 이제 수동 채권, 수동 채권이 이제 자 수동 채권은 그냥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 채권은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은 채권. 자 단순 채무 불이행은 이제 적용 안 되고 이제 불법 행위랑 이제 채무 불이행이 경합된 경우는 이제 유추 적용해서 다시 금지를 시킵니다. 불법 행위 있으면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류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무슨 소리냐? 자 압류 당시 이미 상계적 상이 있으면은 상계 가능한데 단 자동 채권 변제기가 먼저 도래해야 된다. 압류 당시에 상계 준하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요럴 때 이제 상계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압류 전에 이전은 허용시켜 주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 양도 양수인에게 마음대로 상대 못한다. 양도 통지 전 사유 계속 주장 가능한데 자 상계 원인 존재 이후 상계 적상이 되면 상계 가능. 양도 당시 상계 기초가 존재하면은 이후에 상계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 양도 당시에 이미 상계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걸 감안하고 이제 양도를 했다는 거고 받은 사람도 똑같은데 양도 전에 상계 시기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로 주장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사정 구상권 상계 불가능하고요. 이제 담보 제공 청구권 이제 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예외는 이제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했어요. 이럴 때 상계가 가능하다. 자, 한정승인이 뭐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 제도다. 여기 있는데 왜냐? 이게 없으면은 빚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원칙은 상계 무효다. 이미 한 것도 포함해서 한정승인 취지에 반하는 상계는 소급해서 무효 적용이다. 외에는 없다. 완전 금지 영역이다. 자, 시효랑 제적기간이 있어요. 이미 상계 적상이 있었다면은 이후 시효 완성이 돼도 제적기간 경과 후에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적상이 없으면 불가하다. 계산 구조 기준 시점 상계 적상 시점이 기준이고 충당 순서는 이자 먼저 지연 손해금 그 다음에 원본이다. 자 만약에 비용이 있으면 영순위 비용이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비용 요런 것들이에요. 자 판례 이자 지연 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잔액으로 원본 충당한다. 얘는 없고 특수쟁점 자 연대 채무는 1인이 상계하는데 전원 이익인 거고 보증 채무는 채권자가 상계 안 했다고 하면은 보증인도 면책이 안 된다. 자 동시행이랑 상계 자 원칙은 이제 상계 시 채권이 소급돼서 소멸하는 건데 점유 위법성까지는 소급 변화가 없다. 뭔 소리냐? 자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는 소급해서 소멸시켜주지 않는다. 요 소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 원칙은 발생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고 예외는 없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문제 가봅시다. 1번 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사전에 담보 제공 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거의 사전 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기할 수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항변권을 포기했을 때 자, 이럴 경우 상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원칙적으로는 자, 주채무자가 이제 수탁보증인이 있어요. 근데 이 담보 제공 청구권 등이 있거든요. 이거의 항변권을 포기했다. 이럴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서 사전 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담보 제공을 했으니까 이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너한테 이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겠다. 너한테 달라고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 자동 채권으로 하여서 이제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 상기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담보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게. 그 대신 우리 둘이 가지고 있는 거 교환하자. 요 소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기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맞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인 을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 후에 건물 부분을 불법 종료하고 있다면 건물 부분의 임도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자 을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갑도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이제 매매 대금 채권과 대등에게서 상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안에서 갑의 상기 의사 표시로 그 의사 표시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갑의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을 을의 건물 부분 인도 의무 사이에서 동시행 관계는 상계적 사항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을의 점유는 소급하여 불법 점유가 된다. 이건 아니죠. 자, 지금 보면은 소급할 불법 점유가 아니라 그 이후에 소멸하고 자, 지금 동시에 관계에 있는 상계적 상이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 이후 점유 시 불법 점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점유했던 거는 적법해요. 왜냐? 돈 안 주는데 내가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4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자, 유치권이 뭐냐? 자, 유치권은 이제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사가 있는데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건축사가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를 일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유익비 상환 채권을 수등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맞죠? 왜냐? 상계는 같은 걸로만 가능. 자, 그리고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 채권이, 그러니까 4번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 유치권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있고, 지금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유익비 상환 채권 있죠. 자, 지금 A, B, C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매수한 자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유치권자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소유자 C라고 합니다. 자, 상계하려면 A는 B에게, B는 A에게만 가능한 데죠. 그래서 상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3번 제3채무자의 이제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 채권이 수동 채권인 피압류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 명령이 그 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대한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왜냐?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수동채권, 상계 적상이 있죠. 그 다음 2번 지연손해금.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관념상 별도의 이행체가 없더라고.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것도 맞죠? 왜냐면 불법행위 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극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계약상 의무의 기하에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서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맞죠? 그 다음 3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맞죠? 왜냐? 맞죠? 왜냐?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받을 때부터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감액 대상이 되죠. 5번 상계적상 시점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먼저 자동채권으로부터 원본 아니죠. 얘를 먼저 소각하고 원본을 소각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보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거 먼저 계산해주고 원본을 소각해주면은 당연히 돈 안 갚으려고 할 거예요. 어차피 원본만 갚으면 되는데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먼저 계산하고 원본을 소각해주는 겁니다. 자, 상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을 때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이러한 소급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정산하는 기준 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맞죠? 이미 발생한 사실을 없애는 건 아니다. 요 소리입니다.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상계할 때는 채권은 모두 연대 채무자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맞죠?
왜냐면 연대 채무자는 이제 한 명이 갚으면 다 이제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상계는 당연히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당연하죠. 왜냐? 이제 서로 갚기 때문에 상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너 이거 해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이행 청구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설명입니다. 부당이득은 발생 시점에 바로 도래하는 겁니다. 채권 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이제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양채권의 변제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 갖춰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맞죠? 왜냐? 지금 채권 양수인은 아직 채권을 양도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대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채권 양도를 받은 시점에 그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소급한다는 소리입니다. 4번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는 경우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이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이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하죠. 자, 이게 틀린 설명 같는데 왜 맞냐? 자, 지금 자 끊어서 봐야 돼요. 상속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지금 상계를 했죠. 하지만 이미 개시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에 상계하여 소급할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가 이미 없던 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요 소리입니다. 왜냐? 이거 상계에서 소멸해줬다고 시키면은 이제 상속이 개시된 후인데 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고 이제 이 상속 채권자 이제 채무랑 한정 승인에 대한 채무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할 효력 상실하고 모두 부활시켜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2번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행위죠.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 양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배상의 지급을 고하는 것 자체는 민법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채권 양도가 지금 사회행위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 양수인에게 채권의 취소권을 행사해서 채권 양도 취소를 구했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이 이제 자 어차피 따지고 보면 자신한테 갚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자신 앞으로 가액 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요 소리입니다. 3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수탁보증인은 그냥 간단히 따지면 이제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채무 뭐 대신 변제하거나 그럴 때 이 채무자한테 내가 돈 대신 갚았으니까 돈 다시 내놔라 하는 구상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정 구상권에는 담보 제공 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 직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했을 때 상계가 허용되는 겁니다. 자, 사정 구상권은 이제 내가 너 돈 빚 갚았으니까 내놔라 이거잖아요. 이거를 미리 얘기한다는 건데, 자 이거는 미리 얘기한 거니까 혹시나 보증인이 대신 안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너 담보 제공 뭐 돈이나 이런 거 제공 안 했으니까는 나 아직 안 갚아도 돼. 너한테 이 구상권 거부할래.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계가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이 양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 양도 전 이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 요건 시점이었죠.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에 소급합니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쌍방이 서로 같은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기할 수 있는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을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한 것이 아니다. 맞죠? 5번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상계는 양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 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시점이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 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서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해야 된다. 맞죠? 그 이후 또 원본이 남으면 또 다른 걸로 대신 갚는 겁니다. 자,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효력이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 적상이 있거나 맞죠? 그 당시에 변제가 돌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돌아야 된다. 맞죠? 자, 이때 중점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돼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채무보다 먼저 발생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3번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이르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왜냐? 자, 지금 양도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 사유가 생겼어요. 1번 대항 사유 생겼고 그 다음에 2번 상계적상이 이르렀어요. 이럴 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맞죠?
왜냐? 채권자가 자동 채권을 상기하지 않은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이를 이유로 이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고 나가 보증 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기할 수 있었으나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 채권과 상기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상계하는 거는 어떤 걸 시점을 봐야 되냐? 그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지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으면은 그 시기가 언제 되었더라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6번 옳지 않은 거.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한 대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에 관하여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는 이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 간이한 방법으로. 따라서 소송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기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가지는 채권과도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자, 이건 아니죠. 자, 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2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구상권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함은 채무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쭉쭉쭉. 자, 결론은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으로 인사했다는 것만으로 기존 채무에 대해서 구상권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맞죠? 자, 3번. 일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기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 자, 3자로부터 양수 등의 원인으로 취득한 채권도 포함된다. 자, 하지만 신의 측이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기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건을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다 맞는 소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채무는 상기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자,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채무가 고의로 불법행위일 때는 상기로 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금 고의행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이제 추정해서 적용하겠다. 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여 불법행위가 있다. 근데 자,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죠. 이럴 때는 요 두 개를 유추 적용해야 된다.
유추 적용해서 뭐 이제 뭐 상계에서 대항하지 못하게 할지 이런 걸 판단한다 요소입니다. 당사자가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 의사표시 없이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소멸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맞죠? 자, 경계 면제 혼동. 자, 일단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입니다. 경계는 이제 신채권을 발생시키고 무슨 소리냐? 이제 채권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게 법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가 생겼어요. 그럴 때를 경계라고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경계 계약은 해제가 불가능한데 왜냐면 경계 효과는 발생 즉시 완결되는 처분행위예요. 그러니까 옛날 채무를 이제 재계약하는 거죠. 이 과정을 경계라 하는 거고 이미 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계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얘는 없고 채권 양당 경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의사를 결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의사 불명 시 원칙적으로는 채권 양도로 보는데 이제 당사자 단순 채무 변경 의사가 불명확한 시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경계는 채무 동일성이 이제 단절되고 단순 변경은 채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변제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했으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경계의 효력과 실패 경계는 구채무가 소멸되고 신채무가 발생되는 건데 원칙은 이제 신채무가 성립했을 때 구채무가 소멸된다. 자, 예외는 신채무가 성립 안 돼요. 취소됐어요. 특히나 원인 불법이라든지 착오 등 그러면 당연히 구채무는 소멸이 안 됩니다. 부활이 아니라 애초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재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우리 똑같은 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문제 바로 올게요. 경계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끝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한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기존의 채권이 제3세기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 양도로 볼 것인가 경계로 볼 것인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채권 양도로 볼 것이다. 맞죠? 기존 4번, 5번이 잘렸네요. 기존 채무와 관련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직이나 변제 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 의사에 대해 결정되고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4번 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 일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무효죠. 자,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면 자, 그 위반인 부분에 하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5번 현실적인 자금이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여 경계라고 할 수 없다. 자, 경계는 이제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채무 내용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대환은 그냥 단순 이제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거는 경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의 변제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의를 기입한 후 채권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의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당연히 대기자에게 뭐 증서가 있어야겠죠? 아니지. 지금 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는 이제 채권 증서에 대의를 기입한 후 채권 증서를 교부하진 않고 교부는 전부 변제 시 교부를 합니다. 다음은 2번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일종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공탁의 자, 일단은 변제공탁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틀렸죠. 그리고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변제공탁 설명 자체가 틀렸어요. 설명 자체가 틀렸고 3번 경계로 인한 신체의 원인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될 때에는 구체문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맞죠? 맞고 경계는 신체권을 소멸시키고 구체권을 소멸시킨 처분행위로서 신체권이 설립되면은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계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계에 의하여 성립된 신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계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합의 해지하여 구체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하죠. 왜냐? 자, 일단은 경계계약 자체 이행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어요. 근데 자, 이 위에 것처럼 밑에 있나? 이것처럼 이제 무효일 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합의 해제하여 구체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구 청구를 할 수도 없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죠. 자, 지금 일단은 뭐가 틀렸냐? 자, 지금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인해서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서 피공탁자가 이제 내가 공탁한 사람이거든요. 이를 수락해서 공탁물 출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대신에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물 회수 청구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민법 채권 설명 파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